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듣고선 그때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20대 때 일하는 곳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특히 남편은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 나간 시모 대신에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10년 넘게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고,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가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고, 남편의 책임감과 사랑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서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결혼 후 시모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나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특히나 남편은 미움과 원망도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시모는 그래서 시동생에게 더 접근해 다시 돌아오려고 하셨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동생이 너무나 시모를 그리워했기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전 시모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 집을 나갔냐 싶을 정도로 당당하셨어요. 준수 학자금은 왜 다 대출로 받았어? 대출로 남겨두면 어쩌자는 거야. 애가 대학 졸업하면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성인 돼서 바로 일했다던데 준수 학자금도 내줄 돈도 못 모았던 거니? 준아 아빠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생활하면 됐을 거 아니니? 너는 뭐 아는 거 없어? 준아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제가 그거 다 쓴 거 아니겠지?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준아 씨 고등학교 때부터 준수 도련님 혼자서 키웠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아마 아버님 보험 들었던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받았던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님, 준아 씨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키웠어요. 어머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셔가지고 사고 수습하느라 돈도 많이 썼고요. 준수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러니? 준아 쟤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돈으로 수습하게 된 거지. 그 어린애가 마음도 못 잡고 힘들었을 텐데 형이라고 하는 애가 맨날 혼내기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라도 내가 온 게 다행인 것 같네. 여기 집은 준아 명의로 되어 있니? 이것도 나한테로 옮겨야 하니까 준아한테 다음에 올 때 서류랑 이런 거 싹 챙겨서 오라고 좀 전해주렴. 시모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시모를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당연히 시모를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갔죠. 특히나 시모는 남편이 10년 넘게 시동생을 돌봐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시기도 했지만 시모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엄마를 무시한다면서 기분 나빠하셨죠. 원래 시동생과 남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셋이서 한 집에서 살다가 시모가 오고 나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 살게 되었어요.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까지 넘겨주라는 시모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시동생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 시동생이 찾아와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형, 엄마한테 왜 집 명의 안 넘겨줘? 그래도 아빠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
돌아가시고 형이 성인이고 첫째니까 형한테 넘겼던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때 어려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따지고 보면 아빠가 남긴 재산 그게 유일한데 거기에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우리 집에 신혼집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나 기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왔으면 말은 달라지지.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지?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야. 엄마 집 나간 거 아빠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나가신 거고,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도 한 번을 찾아오지도 소식 들려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집을 달라는 건 말이 되고? 나중에 네 몫이랑 같이 반 나눌 거야. 그니까 네 몫이니 달라고 하지 마라. 형, 어차피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잖아. 이제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서 사니까 명의는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형이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이제라도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데 형이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형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엄마가 용기 내서 돌아왔으면 형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몰라서 물어? 형이라고 엄마가 안 보고 싶었겠냐? 그런데 아빠 계셨을 때야 그랬다 치더라도 돌아가신 거 뻔히 알면서도 아는 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란 말 아니겠어? 지금껏 연락 한 통도 없고 외가에서도 우리 다 외면하기만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너랑 이런 얘기하면서 다투는 것도 싫어. 나도 형이랑 이렇게 다투는 거 싫어. 그렇지만 앞으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좀 이해해줘. 형도 엄마 보고 싶었다며. 나는 앞으로 엄마랑 평생 살 생각이니까 형이 명의 엄마한테로 돌려주던지 해. 시동생은 당연히 시댁집 명의를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무슨 꿍꿍이로 다시 돌아온 건지 모른다는 게 남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걸 애초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자식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걸 알면서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게 수상하다고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고 시모는 저를 호출했어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셨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는 주말마다 와서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래도 준아 엄마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한번 얼굴 보는 게 힘들었어요, 원. 이번에 준수 졸업하는 거 알지? 요즘은 졸업 선물도 크게 해준다던데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어? 네가 졸업 선물 고민하고 있을까봐 내가 좀 도와주려고 불렀어. 이런 건 네가 센스 있게 날 불러가지고 물어봐야지. 졸업 선물이요? 아, 어머님은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양복 한 벌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취업하는 곳이 그냥 자유복장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줄까 싶기도 하고요. 양복은 없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 사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머님은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양복? 아휴, 예. 너희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한테 선물하는 거니? 그래도 첫 사회에 나가는 선물인데 고작 그 정도만 선물을 한다고? 예. 너 그렇게 선물했다가 센스 없단 소리 들어. 내가 너희 그럴까 봐서 부른 거야. 준수 저번에 차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알지? 출퇴근하는 것도 버스 타고 여기서 40분은 더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동차는 어떠니?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 같이 주는 걸로 하면 너희도 부담 없잖아. 자동차요? 어머님, 저희 보고 시동생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 저희 그 정도는 못해요. 지금 당장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준하 씨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0년도 훨씬 넘은 차인데, 무리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도 사회 초년생이고, 나중에 스스로 모으고 벌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집에서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로 양보를 해줘.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그래도 너희는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준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 이제 막 취업해서 돈 벌 텐데 언제 벌어서 언제 차를 사니?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동생 아까운 거 생각해서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 준하한테 말하려고 해도 걔는 내 말을 듣지도 않잖니. 당당하게 시동생 차를 요구하는 시모를 보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차 한 대를 떡하니 해주라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서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차까지 사준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희한테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점점 저희와 시모, 시동생은 갈등이 많아졌고 서로 잘 만나지도 않게 되었어요. 시동생을 살뜰하게 챙겼던 남편도 점점 동생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씩 식사 자리도 마련했죠. 그때마다 시모는 시동생과 남편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더 잘하기만을 바라셨어요. 이번에 준수가 보너스 받은 걸로 뭐 해줬는지 아니? 나 해외여행 가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숙소도 잡아줬어. 다음 달에 가는데 내가 무슨 복이라고. 아들 복 하나는 있는 것 같아. 너희는 회사에서 보너스 이런 거 안 받니? 어떻게 한 번을 챙기러를 안 와? 저번에 준수 여자친구도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준수 여자친구도 봤니? 애가 아주 그냥 싹싹하고 올 때마다 선물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 그래요? 보너스 받았는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 보너스 받은 거 시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번에 보너스 받았대요? 남편이 급하게 쓸 데 있다고 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걔가 그냥 깜빡했겠지 뭐. 안 주려고 했겠니? 그나저나 네 시동생 여자친구 좀 만나봐. 애가 진짜 싹싹하니 좋더라고. 너는 영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잖니. 걔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내가 그거 보고 딱 우리 준수 짝으로 맞다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형님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데 걔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더라고. 하긴 너도 그냥 빈손으로 시집왔으니까 뭘 알지는 못하겠네. 시동생은 자꾸만 남편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잘 갚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미 그걸 다 사치하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본인이 아쉬울 때만 남편에게 전화와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남편도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죠. 그래도 여자친구는 한 번 만나고 나서 오래 만나더라고요. 잘 만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남편은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집을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수 씨가 형이랑 형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집을 비우셨을 때 형께서 다 돌봐주셨다면서요. 거의 부모나 다름없다고 해서 사실 누구보다 먼저 뵙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나 이런 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형께서 먼저 결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 사정을 재수 씨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엄마가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따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오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엄마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신혼여행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할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결혼식장 비용이요? 아, 저는 준수 씨가 집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형께서 그걸 준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해서 전 되게 애틋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보니까 형께서 알아서 집이며 이런 거 다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다 하는 말들이 다르네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전세 살고 있는데 동생 집까지 챙겨줄 여력은 안 됩니다. 대신 결혼식 비용이나 조금 더 하면 신혼여행 비용까지 보태줄 수 있어요. 신혼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엄마 거처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준수가 알아서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서는 남편이 집을 못 해준다는 말을 하자 바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누구도 우리가 집을 해오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중간에 말 전달이 잘못되었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모는 근처에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서가 집 명의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명의 좀 옮겨도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명의 안 옮겨줄 거라고 해서요. 솔직히 저는 좀 기분 나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여기 안 사신 지 오래됐는데 굳이 명의를 두셔야 하나 싶고 어머님 같이 사실 때도 절대로 명의 안 드린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해줄 말은 없어, 동서.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은 거고 나도 그 뒤로 10년은 더 있다가 결혼한 거니까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뒷바라지 한 건 알고 있지? 솔직히 나야말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 그 고생하면서 자기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 뒷바라지 했는데 누구 하나 고맙다고 생각하질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누가 아주버님 등 떠밀어서 남편 키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진명이 가졌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말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엄청 희생한 건 아니던데? 원래 공부도 못해서 대학 못 갈 성적이었는데 괜히 자기 핑계 대면서 대학 안 가고 희생한 것 마냥 말했다고 하는데? 뭐? 동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고 선생님들도 그냥 하향 지원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라도 대학 다니라고 하셨어. 근데 그게 되겠어? 대학만 합격하면 다가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대학 다녀버리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봐줬다고 하지만 대학 가서도 되겠냐고. 동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원래 이 집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 경계하느라고 지금도 사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형님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세요. 동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고 시동생이고 저희를 경계하고 싫어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유일한 재산인 집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저희를 미워했던 거였어요. 동서는 우리를 재산만 보고 챙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했지만 동서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혼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시모에게 월세를 드리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하고 있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가족을 등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는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랑하던 동생마저 등져버리니 남편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묵묵히 참아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쯤 저는 임신 5개월 차였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버티기도 힘들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꿋꿋이 버텼죠. 다만 제가 출산을 했을 때 남편 간병이 필요했는데 시댁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 도련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2주는 몸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여가라고 제왕 수술을 권하셔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도련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남편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에요. 우리가 거길 가서 뭘 어떻게 도와주니? 하던 애가 그런 것도 아는 거지. 난 간병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서 못 도와줘. 그리고 준수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자기 일하기도 바쁜 애를. 네 친정에 부탁하면 되지 않겠니? 해봐야 뭐 별거 하는 것도 없겠더구만. 그리고 준하게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며. 집에 있는 거 보니 아직 생활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2주 정도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 준하 씨 말기 암이에요. 언제 컨디션이 나빠질지도 모르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봐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입원하면 보호자로 오셔야 해서 준하 씨는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야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일이 좀 바빠서요. 끝나면 저녁인데 그때마다 들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직 제왕 수술 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자연분만으로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3, 4일이면 퇴원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간병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네요. 형 스스로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형 아픈 거 알면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지. 에휴. 시댁 식구들은 단 일주일도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피치 못하게 아이를 제왕 수술하면서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남편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분노만 남게 되었죠. 출산을 하고 전 바로 집으로 향했고 산후조리를 생각할 틈도 없이
남편 간병하고 신생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남편은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함께 봤던 5개월의 시간이 정말 꿈만같이 행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가 6개월이 되던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망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남겨진 진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혈안이 되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게, 내가 걔 죽기 전에 재산 정리하자고 했잖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정말? 너 그지? 네가 가지고 갈 건 아니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양심 없는 거 알고 있지? 지금까지 쭉 네 시동생이랑 내가 살았는데 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거 욕심내면 안 된다. 장례 끝나면 바로 재산 정리 좀 하자.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나중에요. 지금 당장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동생한테 편지 남겼는데 그거 보셨어요? 거기에 집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남편 유언으로 남길 거라서 거기 아마 쓰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대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장례 중이잖아요. 어머님 자식 이렇게 떠난 거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슬픈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걔가 그니까 겉으로 뭘 표현해야 속에 병이 안 쌓이는 거지. 너는 건강관리를 안 해주고 뭐 했니? 네가 안 해면 옆에서 건강 좀 잘 챙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젊은 나이에 암 걸리는 거는 생활이 잘못돼서야. 네가 제대로 잘 챙겼으면 암 걸려서 이렇게 죽었을 것 같아? 나 슬픈 거 생각하는 것보다 네 탓 좀 해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세요? 허구한 날 맨날 월세 내야 한다고 연락은 오면서 남편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하셨잖아요. 단지 돈은 언제 입금하는지 집 명의는 언제 바꿀 건지 그것만 물어보셨던 건 아세요? 시동생도 남편한테 매번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라는 건 많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아시냐고요. 형수님,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지금 원망해야 할 건 저희가 아니고 형수님이에요. 그렇게 건강하던 형이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형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형수한테 욕이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집안에 귀한 아들 이렇게 보내게 해놓고서는 우릴 탓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요 원. 조카 봐서 잡는 줄이나 아세요? 시모와 시동생 동서는 장례식을 시작하고 난리가 난 후로 한 번을 오지 않았고 전 친정 식구들과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전 집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시댁집을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유언한 내용이 편지에 있을 테고 시댁에서는 이걸 받아봤을 테니 그걸 보내주라고 여러 번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너무 힘들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저 역시 그 뒤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죠. 한 1년은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했는데 오로지 아이만 보면서 친정에서 육아를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신 차리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친정 부모님은 저와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죠. 아이의 첫 생일 때 친정 부모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아이가 이제 기댈 사람은 오로지 저뿐이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뒤로 부랴부랴 취업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지만 나이도 있었고 거기다가 어린 나이도 있었던 저에게 좋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던 그때 남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 한 지인분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면접 자리에 오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부모님이 다 출근을 하셔서 아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면서 제 사정을 다 봐주셨죠. 2살 배기 딸을 등에 업고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설마 형님?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아주버님 죽고 나서는 집도 다 처분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 뭐 설마 여기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아무나 면접까지 붙이는 곳이었나? 등 뒤에는 뭐예요? 설마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면접 보러 온 거예요? 형님, 아무리 세상살이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 동서, 오랜만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는 내가 연락을 계속 했었는데 내 연락은 받질 않으시네. 안 그래도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동서 만난 김에 동서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오늘 나 여기 면접 보러 왔어. 남편 떠나고 나서 직장이랑 다 정리했었거든. 이제 정신 차리고 취업해야지. 아직 어머님 전화번호 안 바뀌셨지? 내 전화는 통 안 받으시더라고. 형님 같으면 전화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들이 잘못됐는데 며느리가 예쁘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여기에 취업하시려고요? 저도 여기 엄청 어렵게 들어왔는데 형님이 여길요? 뭐 청소직도 회사에서 뽑나? 아니 면접을 올 거면 좀 제대로 갖추고 와야지. 누가 미쳤다고 애엄마를 뽑아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고 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면접관석에서 저희 아이 얼굴을 봤는지 벌떡 일어서서 다가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사람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회사 이사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탁을 해 혹시 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면 바로 사장실로 올려보내라고 했다며 저에게 사장실까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는 놀라 황당해 했었고 저에게 연락이 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던 회사는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남편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 제조업이 성장을 해 지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때 결혼식 주례봐주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죠? 준하랑은 저도 종종 만났었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해외에 있기도 했고 부고 소식 듣고 장례식장 갔었는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하셔서 뵙지 못하고 왔네요. 재수 씨도 참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취업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던 게 사장님 회사인 줄은 몰랐어요. 준하 씨가 사장님이 해외로 나가셨다고 해서 그때도 해외에 계시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사장님을 못 뵀나 봐요. 늦었지만 저희 주례도 봐주시고 준하 씨 직장 알아봐 주신 것도 도와주시고 장례식장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준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죠?
준하한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죠. 해외로 사업 옮겼을 때 준하가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덕에 이 정도 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없을 때는 영업도 해주고 연결도 많이 해줬거든요. 준하 덕분에 성사된 거래가 많았죠. 바쁘단 핑계로 자주 못 만난 게 한이네요. 아프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준하가 하나 더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재수 씨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게 되었네요. 준하가 유언장을 작성해 뒀어요. 아시나요? 아마 시댁에도 보내고 했을 텐데 집은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유언장이요? 아니요. 시댁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제야 이렇게 정신 차려서 혹시 남편 유언장 제가 볼 수 있나요? 남편을 친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사장님은 남편이 부탁했다던 유언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집을 저에게 남긴다고 유언을 했죠. 아마 시댁 식구들은 유언장 내용을 보고서는 혹시라도 집을 뺏길까 싶어서 저의 연락을 피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결국 전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았으니 자신들의 집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집 수리하는 비용이며 전기세, 수도세 모두 남편이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은 그렇게 제 명의로 오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나가서 갈 곳이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어떻게 말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이렇게 나가면 갈 곳 없어요. 어차피 형수님 여기 집 들어오실 것도 아니고 계속 친정에서 사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명의 안 받을 테니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형 죽고 나서 보험금이며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 전 정말 도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도련님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돌본 건 알고 있죠? 자기 대학도 포기해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비 벌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옆에서 뻔히 봤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눈 감았는지 아세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기뻤고 그런 엄마를 받아주지 않는 형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엄마가 다시 떠나갈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형이면 다 이해해 줄 줄 알고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 집에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이라고 놓지 못했지만 전 더 이상 당신들이랑 가족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기회를 줬던 걸 날린 건 당신들이에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당장 그 집에서 짐 빼요. 전 그렇게 그 집을 처분했고 그동안 월세를 내줬던 남편이 죽고 나니 월세를 못 내서 시모는 시댁집에 다시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누구 하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사지 멀쩡하면서도 일 한 번을 안 했고 시동생이며 동서도 사치에 돈을 펑펑 썼으니
이사를 갈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그 위치가 되어보니 알겠다면서 펑펑 울며 전화가 왔는데 돈이 없으니 결국 세 사람은 반지하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근데 동서는 그 와중에 제가 자기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냈고 그러면서 시동생이 혼자 시모와 동서까지 책임지게 되었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에게는 아빠와 함께 있던 5개월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했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중에 저희 딸을 잘 키우고 나서 남편 곁으로 갈 때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쑥쑥 크는 걸 보니 요즘 딸은 남편이 더 생각나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다져 놓은 길을 제가 뒤따라 간 거라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험 때 오른 것처럼 부담도 있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서 만족하셨는지 재방문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렇게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버렸고 부모님께선 제 얼굴만 보면 결혼할 남자가 그렇게 없냐며 속 다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지만 인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를 저희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안내 좀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와 같이 오신 중년의 여성분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어리둥절하면서 일단 서류를 꺼내 봤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대해 여쭤보니 제 앞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식당 안에만 박혀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인연을 만들겠냐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인연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에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건 자기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한 결혼 성사율 그래프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별로 믿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이 쉬운 줄 아냐며 속 다 하셨지만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던 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식당에서만 거의 생활했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식당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와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건 동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연애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 해도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저를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부모님도 포기하고 저 또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창 정신없을 점심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들고 가던 비빔냉면을 손님의 옷에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엎어진 비빔냉면으로 인해 셔츠는 붉게 물이 들었고 옆에 있던 일행분들은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알아? 당신은 오늘 이 식당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직원이 넘어져서 냉면을 우리 변호사님 옷에다 전부 쏟아 버렸잖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운영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돼서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패소하면 책임질 거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며칠 안 돼서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종 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정장 매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닦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차에 올라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 가져온 티슈를 건네주자 음식물을 대충 닦아내고 식당을 나가려 하길래 변호사분께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지불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린 뒤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일정이 상당히 급했는지 서둘러 차에 올라타 금세 사라졌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까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걸 저는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면서 몸으로 이겨왔던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움직였고,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청소를 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심시간 때 피해를 드린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손님은 벌써 마감이 됐냐고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찾아왔다며 저녁 식사가 되냐는 말에 저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준 뒤 좀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괜찮다면서 식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한 벌이 본인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옷값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마음 넓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남자는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식당 일을 하는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서로 알아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잖아. 결혼은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서로 만나오면서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단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나 나나 곧 있으면 40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글쎄,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막 지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못해도 1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사계절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라잖아. 우리 사이가 충분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꼭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번씩은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려는 거야.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지? 그 사람과 저는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만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고 저희는 다시 금세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를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면서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식당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모시고 온 거라고 이해해달라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미 누군지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대화 좀 하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아보라는 말에 직원에게 음식 주문을 부탁한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죠? 일단 분위기가 서로 어색한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말은 편히 하도록 할게요. 식당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고깃집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름먼지가 튀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방음도 잘 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걸 배웠나 봐. 내가 대충 듣기론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웠었다면서 부모님께서도 고깃집을 운영한다지? 이런 고깃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 민감한 부분이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걸로 봐선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내 아들 직업은 알고 있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거든.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라서 불편한 건 아니지?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기간이 오래돼도 좋지 않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혼은 망설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식사 나왔으니 편하게 식사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홀 쪽을 살펴야 돼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사 먼저 편하게 하세요. 잠깐만. 내가 조만간 지인분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한 20명쯤 되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 달라며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침착하고 많이 배우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에도 만족을 하셨는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면서 이틀 뒤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속까지 벌써 다 잡아놨기 때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 반주를 좀 하셔서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들떠 보이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어봤자 손해라면서 서둘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집으로 돌아갔고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저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식당으로 손님들을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문자로 위치를 보내주시길래 확인해 보니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확인을 해보기 위해 차를 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른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그곳은 고급 등심집이었어요. 제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늦게 나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찰싹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내 지인들이 여기가 새로 생긴 식당이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됐다.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가 글쎄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네가 대신 음식값 좀 내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부탁 좀 해도 되지? 얼마 안 나왔어. 내 지인들이 전부 입이 짧아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등심집에서 이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잖아.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이 정도 음식값 가지고 쪼잔하게 행동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첫인상부터 좋게 각인이 돼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죠. 언니 인상부터가 통 커 보이는데 260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닌가? 우리 오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 알죠? 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장사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오빠가 버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금덩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랑 결혼하면 내 용돈 줄어들 텐데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내주면 파혼인 거 알고 있지?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너 아니어도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 많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 260만 원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것도 배 아파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셨어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방금 식사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고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같이 자기 아들 내세워서 뭐라도 하나 뜯어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초장에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남편 얻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뒤에 있는 배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에 비싼 척 한다면서 시비를 붙였고 갑자기 저희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뒤돌아 남자친구 여동생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외쳐 불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에 새로 들어와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면서 드릴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두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서류는 결혼정보업체 서류였고 저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해서 큰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단 신청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만나고 계신 그 남자분한테 사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남자분께 정보를 제공해 줬었어요.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결혼만 성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잠깐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옆에 사장님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여자로 바꿔달라며 불만을 털어놨었어요. 좀 더 재산이 많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지만 업체 대표님은 두 분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남자분을 지목했었고 둘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말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아마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사장님한테 음식값 받아 먹은 뒤 남자친구분이 헤어짐 통보를 할 때 잠적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어제 제 앞에서 남자친구분이 저분들과 통하는 거 전부 다 들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혼하는 데까지 전부 계획을 준비하신 거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사장님 성격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버릇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는 결혼정보업체의 사람으로 저와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냉면 그릇을 쏟을 때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고 저를 향하고 있던 그런 마음은 진심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값으로 제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악한 심보를 듣게 된 순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일가족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직원의 얼굴을 보던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놓고 배신했다면서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네요.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로 찾아오셨고 저와 잠깐 만남을 가졌던 남자친구도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었죠.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했던 잘못된 계획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고,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저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식당은 직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엔 차라리 폐업 처리하고 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홍기가 한참 지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가려 했던 엄마와 결혼정보업체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용만 하려 했던 거짓 남자친구 식구들 또한 법적으로 전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선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딸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나요? 만약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한 건데도 이게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이 문제로 오히려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던 가족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법적 소송 절대 물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전부 그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냥 홍기가 차서 그때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른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되었답니다.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미술을 전공하여 친정 부모님을 도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게 하던 공장이 저의 성취욕으로 인해 점점 확장되어 갔었죠. 너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 고맙다. 이 가구 공장 네 아빠랑 나이 들면 서서히 접어야지 했는데 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네 아빠가 엄청 아끼던 공장이잖아. 그리고 네가 사업 수완이 오죽 좋아? 에이, 엄마 아빠가 터를 잘 마련해놨지. 난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은 거고.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뒷받침해줬어? 아마 이렇게 조건 좋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시댁과 남편은 오히려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명한 남편이었고, 시댁 또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 가구 공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 엄청 올랐대요. 진짜 사업 수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업가 체질인 것 같아. 아마 난 절대 못할 거야. 안정적인 게 제일 좋거든. 우리 큰며느리가 똑소리 나잖니. 그리고 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오히려 대비 효과 때문에 더 잘 맞는 거란다. 그러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정적, 나는 성취형.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는 거지. 나도 자기가 대단하거든. 아쉬울 거 없는 삶이었고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동서 간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항상 바쁜 저 대신에 동서가 늘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거든요. 큰며느리로서 항상 집안을 못 돌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서가 정말 잘해주었기도 했고 시어른들도 바쁜 저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이 많은 음식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 해온다고 해온 건데. 아휴, 동서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피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오죽 바쁘신 분이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제가 워킹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평생 전 살림만 해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야. 동서가 일 안 한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 헤어살롱 티켓이거든? 동서 집 근처지? 주말에 시간 될 때 머리나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 복이 많은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 시집와서 형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이죠. 아유, 이해심 많은 둘째나,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않고 미안해하는 첫째나,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정말 기특해.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를 챙기는 것도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조금 가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 동서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양심 없게 모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딱 현금으로 모든 걸 커버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늘 시댁 모임일 때면 집에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동서 혼자 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어머님은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노력하는 모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너는 일도 하면서 뭘 이런 걸 만들어 와. 나랑 둘째랑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정성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 아니에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네 동서 집에서 놀잖니. 그럼 그냥 나랑 하면 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죠. 동서가 집에서 그냥 노나요. 살림하고 애 보고 매일 음식하고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전 오히려 동서가 더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걸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뭘 한다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네 마음씨 정말 그리 비단결같이 고우니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다. 술술. 가끔 민망하게 어머님이 너무 저만 챙기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될까 늘 동서를 챙겼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동서를 만나러 갔을 때 진지하게 동서는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동서네 부부였기 때문에 동서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아찔하고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정말 이혼할까 봐요. 형님네처럼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저만 지잡듯 잡아요. 모르셨죠? 늘 형님네 보면 하하허허 좋은 사람인 척. 저 진짜 우울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 몰랐어, 동서. 진짜 힘들었겠다. 서방님 그럼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일 간뒀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셔요. 저 진짜 살고 싶은 낙도 없고 애들만 아니면 끝내고 싶어요. 공과금은 밀렸지. 돈은 안 벌어오지.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이랑 끝내야 맞는 건데 저 어쩌면 좋아요? 아, 어떡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동서? 서방님이 내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일단 오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일단은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아우, 진짜 안타깝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다 마음 아프려고 해. 우리 이 위기 어떻게든 헤쳐나가 봐야지. 하염없이 우는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서방님을 취직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동선에 가장 필요한 현금을 먼저 주었답니다. 제가 주기에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었고 친동생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아까울 게 없었어요. 동선은 그 현금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큰 돈을 계좌로 싸주시다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내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지. 그리고 서방님이나 동서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일단 밀린 공과금이랑 애들 학원비에 보탰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다 미안하다. 난 그런 것도 몰랐잖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형님한텐 참 갚아야 할 게 많네요, 정말. 그리고 혹시 서방님 우리 가구 공장에 취직시키면 어떨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좀 힘들 순 있겠는데 그래도 당장에 동선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취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때?
나도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해. 어머, 저희야 좋죠. 감사해요. 사실 애 학원비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마냥 놀고만 있으니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만. 역시 형님한테 얘기하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솔로몬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야 고맙지. 그럼 서방님한테는 내가 이의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지? 너 동서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동서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말 맞추고 시작하지 뭐. 너무 상심해 마. 그래도 태생이 성실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잖아. 서방님도 잠깐의 방황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보자. 동서 힘들지? 힘내. 그렇게 시동생은 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의 불안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가져다 주니 언제 그러냐는 듯 동서는 노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저를 잘 따랐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저에게 늘 불만만을 말했거든요. 형님, 이런 부탁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형님 시동생인데 회사에서 직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 직책? 아, 우린 직책 같은 거 없어. 엄마 아빠도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대등하게 일하시는걸? 왜 직책이 필요해? 그래도 가우가 안 살잖아요. 명색이 시동생인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직원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형님,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아, 미안. 아무리 대표라도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동서 마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곤란할 것 같아. 미안해. 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고라도 해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긴 하네요. 그럼 월급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둘의 외벌이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너무 짜서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서방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경력이 없고 이 정도 월급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전 그래도 형님을 언제나 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역시. 말끝을 흐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지낼 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특히 급여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저의 연매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곤해지는 일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얘기 듣기론 매출 장난 아니라면서요? 형님 근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만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원래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형님은 형님 배만 불리는 꼴이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서, 말 함부로 할래? 내가 저번부터 많이 참았는데 매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부터 월급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동서 이런 모습 낯설다. 지금 같아선 괜히 서방님이랑 일하자고 한 것 같아. 아, 본색 나오시네요.
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놈의 감투 씌워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형님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 일 하시겠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제 남편뿐이 없을 텐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동서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하필 경제사정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제 사업 홈쇼핑과 이제 곧 계약하고 방송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가구 디자인의 유출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전 그 유출된 것이 어이가 없었고 홈쇼핑은 물론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가구를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홈쇼핑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재고 수량을 훨씬 많게 찍어냈던 물품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제 욕심으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부모님과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위기 잘 헤쳐나가자. 사람이 어떻게 상승 곡선만 타겠니? 너무 낙담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문까지 닫게 하고. 내가 꼭 일으킬 게 엄마. 일단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나도 도울게. 당신 혼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완전 빚더미도 아니고 이 정도 빚은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전 백방으로 다시 회사를 살리기에 급급했어요. 그 무렵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서방님은 진작에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눈치채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얘기를 듣기론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면서 동선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절대 꾸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한기에 부딪히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돈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동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물류건만 해결되면 정상화 되거든. 정말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신원은 확실하잖아. 이번에 동서가 도와주면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부탁해. 어머, 형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기가 막혀라.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하는데 언제 또 형님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쩌죠? 제 철칙이 절대 돈거래는 안 하는 거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그래 뭐. 본인 신념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제 기분 좀 마셨어요? 늘 잘 나가는 형님 뒤에서 제가 얼마나 그림자 같았는지 형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오니 제 기분이 다 좋은데요? 형님 망한 건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냥 돈 걱정하시며 사시는 수밖에.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참 악담한다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형님이 질투나던지. 근데 이제야 제자리 같네요.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있었던 인간들을 말이죠. 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고 화도 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 서방님과 일했을 당시부터 동서의 본 모습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은 아니었고 이로써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인간 없다고 생각하며 제 멘토를 더 부여잡게 되었죠. 그 시간에 빨리 유출범을 잡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흘렀고 완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던 때였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연히 집 근처에서 2년 동안 절 손절한 동서네를 마주치고 말았고 동서는 절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형님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는 웬일이시래?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그전보다 지지부진하다던데. 아,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라.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동서 보니까 알겠네. 아직까지 살만한 거. 늘 죽상이더니 달라 보여. 그런가요? 이제야 제 인생 제 전성기가 온 거죠. 형님만 잘 살라는 법 있나요? 원래 저같이 고급지게 생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흰 이사 가려고 여기 매물 보러 온 거거든요. 형님, 여기 70평 구경만 해볼래요? 형님한텐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아, 웃겨. 어디 집 보러 온 건데? 혹시 저기 동서가 가리킨 집 말하는 거야? 그럼 니들 여기 집주인 구경 한번 해볼래? 제 말에 빠르게 굳어지는 동서네 부부였어요. 서방님도 거의 동서편에 서서 저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말에 동서는 빠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이 이 집 주인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보면 꼭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또 시샘 살 일 있니? 나 제기했어. 다행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히트쳤거든. 우리 사이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뻔히 아는데 동서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었겠어? 사람 앞일 모른다. 그렇지? 여기 내가 전세 놓은 집이야. 보아하니 매매는 아니고 전세 보러 왔나 본데 잘 구경하고 가셔. 난 공가사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봐. 아, 기가 막혀. 아니, 제기를 했다고? 어떻게 당신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빚이 얼만데 도대체. 나 사업수완 좋은 거 알잖아.
투자자들 잘 만났어. 참, 누구는 나 그렇게 등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날 믿어주더라. 제가 제기를 했다는 말에 동서는 안색이 싹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라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참 가까이 있었을 때 저런 모습을 왜 몰랐었는지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2년 전 제 디자인을 유출해 타 업체에 공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유출됐다, 어디 나라에 유출됐다 등 사실 디자인 유출을 한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제 디자인을 판매한 사람이 술술 불더군요. 내부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서방님일 줄이야. 2년 동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오히려 남보다 가족 간의 핏줄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죠?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서방님이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놀랍네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난 서방님네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미쳤었나 봐요. 더 큰 돈이 눈앞에 있으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 당연하죠. 동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한통속이니까. 그럼 그때 부자가 됐다는 게 땅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 디자인 유출을 해주면서 받은 돈이겠군요. 긴 말 필요 없네요.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뭐 느끼는 게 있겠어요? 법으로 해결하죠. 형수님, 제발 그냥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항상 마음 편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진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저희 외면하던 게 서방님네예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서방님이 뿌린 죄 알아서 달게 받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니까. 전 바로 고소를 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참 법이 뭔지 가족 간에는 아무리 횡령사기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피해액이 워낙 큰데다 디자인 유출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졸도 직전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사실이냐? 네 형수 회사 망하게 한 장본인이 너란 말이야? 아니 참 어떡해. 네 아들 맞나 싶어.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죄송해요. 아무리 애엄마가 부추겼어도 제가 형이랑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내 탓을 해. 당신도 동조한 거잖아. 웃긴다 진짜. 비겁하게 내 탓만 하시겠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입 다물어. 너네는 아주 서로의 탓만 하고 진정 잘못한 걸 모르지? 나도 첫째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벌 달게 받아. 알겠니? 고얀 것들. 그러니까 너네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돈으로 호요식 해봤자지. 이미 그 돈은 다 날렸잖니. 디자인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흥청망청 다 써버린 서방님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사건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요. 그저 소에게 벌금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피해 입었던 것은 막대했지만요.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하던가요? 법으로서 크게 벌을 받지 못했지만 동선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큰 돈을 벌려다 막대한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결국 서방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동선은 아차있는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랑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친정이 잘 사는 편도 아닌데다가 이도 지금 쫓기는 판국에 제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다 아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웃긴다. 동서 나 힘들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똑같이 얘기할게. 내 철칙이 동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서방님이 쫓기든 깜빵을 가든 난 알 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그 잘난 주둥아리로 뭘 못하겠어? 사람 앞일 참 모르지? 그때 너의 호화로운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니? 떳떳한 돈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뻔뻔하게끔 본인이 일군 것처럼 지금 벌 받는 거야.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때 머리에 뭐를 맞았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마음 안 변하니까.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님 때문이라도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이도 다신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지 죽은 듯 살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본인들이 남 아프게 한 만큼 거두는 거지. 그럼 이만 일어설게. 형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한 동서였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였고 동서네는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서네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상의 후 철저히 조카들을 위해 서방님의 가장 큰 빚을 조금 변제해 주었고 숨쉴 구멍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이 돈을 갚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성인고자가 아니니 정말 조카들만 생각하고 해준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다. 자식이 뭔지 네가 내린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둘째내가 마음 아팠거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너 힘들게 한 못된 것들인데 막상 저꼴로 산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댔거든. 아니에요. 서방님이랑 동서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안 됐잖아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서네랑 화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텐 원수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고맙다. 나도 진짜 그 녀석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때 일만 생각하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연을 확 끊고 싶다가도 저렇게 쫓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 면목 없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그 꼴은 보지 못하겠더라. 참,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쩌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선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저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동선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기도 해요. 형님, 이거 제가 만든 전병인데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드실 거죠? 아니, 됐어.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 동서 아수라 백작이잖아.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또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런 건 안 줘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숨쉴 틈을 만들어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서 얼굴 껄끄럽거든. 이렇게 우리 오는 날 어머님네 안 왔으면 해. 네, 그러도록 할게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 풀리시는 날 꼭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정말 형님을 존경하고 모실 거거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안 믿어. 나한테 동서는 이제 이 정도의 인간이야.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지만 그래도 차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사람 마음에 상처 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용서가 되질 않네요. 다행히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제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동순애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점은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남의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예요. 또한 제가 이번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일을 부딪혀 나가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쯤 동서애가 용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참 우프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믿지 말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